저녁을 방금 먹었는데 이걸 나보고 또 먹으라고? 도저히 못 먹겠어. 못 먹겠다는 음식을 왜 자꾸 주는 거야? 프랑스 여성이 한국 친구 강요에 울먹이며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준 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프랑스 여성 루이스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출신 루이스입니다. 여러분은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에펠탑, 베레모, 루브르, 샹젤리제 거리 등이 있지만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바게트가 있죠. 바게트는 202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도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죠. 프랑스에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바게트를 만들어내는 장인 빵집이 많습니다. 빵을 찍어내듯 만드는 프랜차이즈 빵집들과 달리 그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곳들이죠. 제빵사들도 자신들의 바게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빵집은 아침마다 바게트 빵과 함께 주민들이 신문을 가지러 가는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 매일 아침 심부름을 하던 추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으로서 세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바게트가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요. 저희 집 1층에는 정말 오래된 바게트 빵집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고소한 빵 냄새를 맡으며 기분 좋게 일어났고 항상 그 빵집에서 바게트를 사곤 했죠. 그곳은 프랑스 파리에서 나름 유명한 곳이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했고 빵집은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문을 열던 빵집이 하루 걸러 하루 문을 열더니 어느 날엔 일주일 동안 계속 문이 잠겨 있었어요. 제빵사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 탓에 저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빵집에서 바게트 빵을 사오는 수고로움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풍겨져 오는 바게트 구워지는 냄새를 맡을 수 없으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날은 빵집이 열려 있어서 곧장 들어갔습니다. 바게트를 사면서 제빵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요즘 무슨 일 있으시냐고요. 제 물음에 제빵사님은 이제 더 이상 빵집을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유명 빵집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냐고 되물었더니 제빵사님은 그동안 매월 충격적인 요금 청구서를 받고 계셨다고 해요. 지난해 10월 전기요금은 1000유로였는데 11월엔 6000유로, 12월엔 12880유로로 3개월 전에 비해 12배가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하지만 이런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는 더 이상 빵집을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였죠. 게다가 빵집 운영이 더 힘들어진 이유가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는데요. 밀가루, 달걀, 버터, 포장재 등 재료 전반의 가격이 모두 폭등하면서 재정난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럼 바게트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프랑스에서는 빵집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바게트가 단순한 빵이 아니라 평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빵 평등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품질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요. 18세기만 해도 프랑스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빵이 달랐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빵 사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싶겠지만 당시 귀족들은 부드러운 흰빵을 서미는 거친 검은 빵을 먹었습니다. 특히 1788년과 1789년에 생긴 흉년 때문에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당시 빵값이 폭등해 가난한 사람들은 껍질도 제대로 벗기지 않은 곡식으로 만든 시커멓고 질 낮은 빵을 간신히 구해 먹을 정도였는데 반대로 귀족들과 부자들은 여전히 버터가 듬뿍 들어간 하얗고 부드러운 빵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먹는 빵의 색깔이 신분의 상징이자 불평등의 상징이 된 것이죠. 여기에 갸벨르라고 하는 소금새가 프랑스 혁명까지 불을 지폈어요. 소금새는 말 그대로 소금이 들어가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이게 모두에게 동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은 서민들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거나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서민들의 불만이 프랑스 대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심상치 않자 당시 집권당은 누구나 같은 품질의 빵을 먹어야 한다며 빵 평등권을 발표한 거예요. 빵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종류의 빵만을 만들어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제빵사들은 시민 모두를 위해 질 좋은 빵을 생산해야 하며 꼭 밀가루 4분의 3과 호밀 4분의 1을 혼합해야 하고 빵의 길이는 80cm, 무게는 300g으로 규격을 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제빵사들은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죠. 빵 평등권은 의회를 통과해 기준을 내놓았지만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프랑스 혁명 당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구호가 나온 이유를 알 것도 같으시죠? 게다가 바게트의 모양은 노동법을 개정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예전 바게트 빵은 둥글고 두꺼운 모양이었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면 제빵사들이 오븐 옆에서 쪽잠을 자며 밤샘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제빵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밤 10시부터 4시까지는 노동을 할 수 없도록 1920년에 노동법까지 개정하게 되었죠. 그 결과 제조 시간이 적게 걸리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빵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듯 바게트는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가 모두 녹아있는 빵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바게트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바게트 값을 마음대로 올린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프랑스 정부가 수십만 개의 사업장을 폐쇄했을 때도 빵집만큼은 필수 사업으로 분류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 만큼 프랑스에서 바게트는 중요한 의미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빵집이 없어진다고 하니 정말 우울했어요. 프랑스 서민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라 걱정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함에 휩싸여 집안에 처박혀 있었는데 저희 한국 친구 중 한 명인 민영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민영이가 연말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초대 연락이었습니다. 민영이는 프랑스로 유학 왔을 때 저와 집을 함께 쓰던 친구 중 하나예요.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온 사라, 미국에서 온 제니를 포함해서 4명이 집을 함께 썼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SNS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프랑스에 오거나 휴가 때 시간을 맞추어 2~3명이 함께 여행을 간 적은 있었지만 4명이 모두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기에 이 기회에 한국에서 모두 모이기로 했죠. 난생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온 순간 느꼈던 황홀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으리으리한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서울로 오는 동안 보았던 송도의 반짝반짝한 밤 풍경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첨단의 현대 도시, 이게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한국을 와보지 않았던 저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 바빴죠. 고맙게도 민영이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줬어요. 사라, 제니, 저 모두 한국 방문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영이는 3년 전 프랑스로 출장 왔을 때 잠깐 본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민영이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민영이 덕분에 편하게 서울로 이동할 수 있었고 서울 여행도 알차게 할 수 있었어요. 서울 여행을 마친 뒤 민영이가 살고 있는 대전으로 가기로 했어요. 민영이는 대전에서 결혼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동안은 민영이의 집에서 함께 머물기로 했기에 민영이네 집으로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다 보니 늦은 저녁이 되었어요.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다며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민영이가 배고프다고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한국은 밤늦게까지 문을 연 식당들이 많다더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민영이는 한국에 왔으면 삼겹살은 먹어봐야 한다면서 우리를 삼겹살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 포함 친구들은 육식을 정말 좋아해요. 아마 민영이도 우리의 그런 식습관을 알고 있어 대전에서의 첫 식사를 삼겹살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때부터 민영이를 통해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이 들어서 삼겹살에 대해 알고는 있었기에 한국에서 꼭 먹어보고 싶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갔죠. 식당에는 테이블 한가운데가 뻥 뚫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테이블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희가 주문한 건 삼겹살이었는데 나오는 음식들이 고기는 하나 없고 모두 야채뿐인 거예요. 상추, 케일 같은 채소들과 명이나물, 김치, 쌈장겨자 같은 소스류들이 나왔죠. 저는 민영이가 주문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영아, 너 주문을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민영이가 웃으며 이게 다 삼겹살을 위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곧이어 그렇게 기다리던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육즙이 안 떨어지게 초벌구이를 해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삼겹살이 베이컨과 비슷하다고 들었기에 베이컨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고기가 매우 두툼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먹음직스럽게 보였거든요.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험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고기가 익어갈 때쯤 민영이가 삼겹살을 먹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말해주더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야채에 싸서 먹는다고 말했죠. 민영이가 우선 맛을 보라며 상추 위에 삼겹살을 얹고 쌈장과 파무침을 넣고 얇게 썰은 마늘 하나를 얹은 뒤 야채를 꽁꽁 싸매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저는 민영이가 야채를 싫어하는 나를 놀리려고 일부러 쌈을 건넨 거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는데요. 민영이가 제발 한 번만 먹어보라고 이게 진정한 삼겹살이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삼겹살 쌈은 정말 기막힌 맛이었습니다. 잘 익은 삼겹살에서 나오는 육즙과 고기의 맛이 느껴지면서 짭짤하면서 매콤한 쌈장의 맛이 야채와 어우러져 아주 맛있었습니다. 고기의 식감과 야채의 아삭한 식감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느껴졌죠. 놀라워하는 저를 보면서 민영이는 쌈무에 싸서 먹는 것도 맛있고 명이나물에 와사비를 올려 먹는 것도 맛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삼겹살의 맛은 변화무쌍했습니다. 환상적인 경험이었죠. 민영이는 한국에 왔으면 소주를 마셔봐야 한다면서 말로만 들었던 소주를 주문했는데요. 고기를 먹고 나서 마시는 소주는 쓰면서도 달면서도 짜릿하고 온몸이 뜨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민영이는 소주를 더 맛있게 마시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맥주도 주문했습니다. 또 뭘 알려주려나 기대에 차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소주와 맥주를 섞더라고요. 한국 칵테일이라며 소주와 맥주가 섞인 소맥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주었는데요. 아까 소주는 좀 쓴맛이 강했는데 소맥은 소주의 쓴맛은 사라지고 맥주의 시원한 느낌 때문에 자동으로 원샷을 하게 되는 정말 기막힌 칵테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음식에 정말 다양한 조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한 끼를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소주 한 병, 맥주 3병과 함께 삼겹살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마지막 남은 삼겹살과 김치를 함께 넣어 볶음밥까지 먹었는데 정말 배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나 싶었는데 민영이는 빵을 먹어야 한다면서 또 저희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배가 불러서 터질 것 같은데 또 밥을 먹자고 하는 민영이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의 빵은 한국에서의 쌀과 같아요. 매일 먹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 삼겹살로 이미 배를 채운 저희들에게 빵을 또 먹자고 하는 민영이에게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다고 말했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단정하더라고요. 고집스러운 민영이의 말을 꺾을 수는 없어서 일단 따라갔습니다. 민영이는 저희를 데려가면서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니 한 번쯤 가볼만 한 곳이라고 말했어요. 빵집에 간 저희는 무려 3번이나 놀랐습니다. 작은 빵집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웬 백화점 같은 곳이어서 처음 놀랐고 들어가 보니 어마무시한 빵의 종류를 보고 2번째 놀랐습니다. 물론 그 중에 반은 빵이라기보다는 디저트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들도 꽤 있었지만요.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 배가 정말 부른 상태였는데 그것들을 보니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쟁반과 집게를 들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빵을 골라 쟁반에 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신기한 디저트들이 많아서 담다 보니 쟁반이 꽉 찼고 그 모습을 본 민영이는 그것 보라며 다 먹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곳에서 유명하다는 빵을 전부 담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카페로 이동해 커피와 함께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버터의 풍미가 가득하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쫄깃한 빵의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고른 빵 중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이 잠봉베르였습니다. 프랑스의 잠봉베르에는 버터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한국의 잠봉베르는 버터가 저 세상 크기더라고요. 느끼할 것 같았지만 잠봉햄과 버터의 조합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프랑스에서 먹었던 것보다도 더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서 3번째로 놀란 것은 분명 삼겹살을 양껏 먹었음에도 저희가 골라온 빵들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절대 못 먹을 거라고 했는데 민망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프랑스에 돌아가서 바게트 빵만 먹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왠지 1차는 삼겹살에 준하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빵을 먹어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후로도 한국에서 먹은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프랑스에 돌아가도 한국의 음식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1에서 2년에 한 번은 한국에서 모이자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서 만날 시간들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한국 여행기도 커뮤니티에 올려볼게요.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삼겹살에 이어 빵까지 야무지게 드신 루이스 씨가 제대로 된 저녁 코스를 즐기신 것이 분명하네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